역사 속에만 남아있던 한 권의 책. 삼국통일 직후 신라학자 김대문이 쓴 화랑세기. 그 책이 1300여 년 만에 호련히 나타났다. 화랑세기를 그대로 비꼈다는 화랑세기 필사본. 이 책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화랑세기라 어떻습니까? 좀 귀에 익으신가요?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서보다는 좀 낯설지만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화랑세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700년쯤에 이 신라시대의 학자인 김대문이 쓴 것입니다. 책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화랑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지금까지 그 책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랑세기를 필사했다는 책이 1300여 년 만에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화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관창입니다. 이 그림은 이 관창이 황산벌에서 계백장군과 싸우는 모습을 후대에 그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관창은 어린 나이에 삼국통일전쟁에 참가했다가 백제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계백장군이 그 기상을 가상히 여겨서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관창은 다시 적진에 뛰어들어서 장렬히 전사했고 그로 인해서 사기가 오른 이 신라군은 마침내 백제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삼국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화랑관창은 그래서 화랑의 상징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창뿐만이 아니라 이 화랑들의 이런 활약상은 여러 가지의 역사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랑들의 조직이나 계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필사본에는 이런 화랑들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랑들의 사랑, 알력, 음모와 같은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도 담겨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필사본이 이 김대문의 화랑세기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신라사는 물론이고 고대사도 다시 써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랑세기 필사본은 부산의 한 가정집에 보관돼 있었다. 취재팀은 필사본의 소장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필사본의 소장자인 김경자 씨. 책은 김 씨의 남편이 남긴 유품이라고 했다. 필사본의 표지는 유실된 상태였다. 지금은 성수학명이라고 쓰여져 있다. 첫 장에 화랑색이란 글자가 쓰여진 필사본은 모두 16장. 화랑의 우두머리인 풍월주, 즉 대표 화랑들의 얘기다. 화랑의 기원은 물론 화랑의 기보, 그리고 그들의 출생과 활동 등 사생활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첫 번째 대표 화랑을 역임했던 위화랑에서 15번째 김유신까지 화랑 15명의 역사를 기록한 화랑의 족보인 것이다. 화랑세기 필사본을 만든 사람은 충북 청원 출신의 박창화. 박창화는 김 씨의 남편 김종진에게 한학을 가르쳤는데 책은 죽기 전에 물려준 것이라고 한다. 화랑세기가 어떤 책인가를 알아보니까는 이 책이 없어진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때 신라 때 김대문이 쓴 건데 없어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본으로 밝혀진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신라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화랑세기 필사본은 1989년 2월
마침내 세상에 공개됐다. 책 제목만 전하던 김대문의 화랑세기가 1300여 년 만에 필사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역사계를 뒤흔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필사본을 가장 먼저 검토한 사람은 부산의 한문학자인 이택일 선생이었다. 내가 소장하고 있던 거를 부산시 문화재위원한테 갖다 배웠거든. 배우니까 부산시 문화재위원이 보니까 자기로서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이라. 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역사가 뒤집어진 일인데. 그래 내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제 갔는데 그때 이미 자기가 이제 복사를 다 해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32면밖에 안 되거든. 16장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이게 그것보다도 이거를 일단 요대로 신문에다가 번역을 해서 신문 섭외해서 막 허용하는 대로 빨리 세상에 알리자.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인 지난 95년 또 하나의 화랑세기 필사본이 나타났다. 두 번째 필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주에 사는 박인규 씨. 첫 번째 필사본을 만든 박창화의 손자였다. 이게 예, 그 할아버지가 쓰신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은 한지에 쌓여 소중하게 보관돼 있었다. 하지만 책은 많이 헐어 있었고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곳이 많았다. 어디가 되죠 그럼? 두 번째 필사본은 총 162장, 네 번째 대표화랑부터 32번째까지 총 28명의 대표화랑들의 얘기다. 전체적인 구성은 앞서 발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기록된 대표화랑들의 숫자가 많고 그 내용이 훨씬 풍부하고 상세하다. 이렇게 두 권의 화랑세기 필사본을 만든 사람은 박창화. 그는 1889년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 1962년 사망했다. 그는 이 책을 1930~40년대에 썼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보통 사람하고 좀 틀리신 그런 성격을 가신 분이었어요. 학문만 오로지 어려서부터 그냥 글 공부에만 열중하시고 이 뭐 사교성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잘 관념을 안 두시고 오로지 학문에만 연구를 하시고. 그렇다면 두 권의 필사본은 어떤 관계일까? 첫 번째 발견된 필사본은 두 번째 것을 발췌한 요약본으로 추정된다. 서문부터 15번째 대표랑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고 뒷부분이 훼손된 상태다. 필사한 시기도 빠르고 내용이 자세해 모본으로 추정되는 두 번째 필사본은 앞부분이 없다. 대신 네 번째부터 32번째 대표화랑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따라서 앞부분이 있는 첫 번째 필사본과 뒷부분이 있는 두 번째 필사본이 합쳐져야 한 권의 완전한 화랑세기 필사본이 되는 것이다. 자,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삼국통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김유신과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영정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지간처럼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중에서 이 김유신은 물론 화랑 출신으로서 그 용맹성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랑세기 필사본에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김유신은 물론이고 김춘추도 대표 화랑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다시 보시죠. 이 김유신은 15세 풍월주, 그러니까 15번째 대표 화랑을 역임을 했고, 이 김춘추는 18세 풍월주, 그러니까 18번째 대표 화랑을 역임했다는 것을 이 책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랑세기 필사본에는 김춘추도 화랑 출신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책은
김춘추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알려진 기록에 의하면 이 김춘추와 김유신은 처남 매제 사이였습니다. 김유신의 누이 동생 문희와 김춘추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장 애를 쓴 사람은 물론 김유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춘추는 이 김유신의 누이 동생 문희와의 결혼을 한동안 꺼리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화랑새기 필사본에 따르면 김춘추는 얼굴이 백옥 같고 온화한 말씨로 말을 잘하고 뜻이 있었고 행동에 법도가 있었다. 이 같은 풍모를 알아본 사람은 김유신이었다. 그는 동생 문희와 김춘추를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우선 김춘추를 집으로 초대해 동생과 관계를 맺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임신을 하자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며 동생을 불에 태워 죽이려는 연극을 벌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춘추는 결혼을 망설였는데 왜 그랬을까? 필사본엔 그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당시 김춘추에게는 보랑이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고타소라는 딸까지 낳았다. 종전에는 이제 초혼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학계에서는 아마 김춘추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그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문희하고 혼인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필사본 화랑새기에 보면은 김춘추의 그 원래 그 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라공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기록하고 맞춰볼 때 김춘추가 성큰 결혼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그런 이유랄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명이 되지 않겠는가. 삼국유사에 의하면 김유신 동생 문희를 구한 것은 선덕여왕이었다. 때마침 김유신의 집 근처를 지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책망한다. 그런데 화랑새기엔 선덕여왕이 선덕공주로 나온다. 이것이 더 정확한 기록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선덕여왕이 즉위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엔 문희의 언니인 보희도 김춘추와 결혼한 것으로 돼 있다. 왕비가 되는 길몽을 동생에게 판 보희가 후회하며 처녀로 남자 김춘추가 첩으로 삼은 것이었다. 이로써 김춘추와 김유신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진다. 이것은 두 신흥 세력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필사본은 화랑의 기원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화랑이 신궁을 받드는 제사 집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필사본 화랑새기에 의하면은 신궁의 그 제사 집단에서 화랑이 이제 기원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랑이 처음에는 이제 여성 수령에서 뒤에는 이제 남성 수령으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성적인 그 변화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화랑의 어떤 기능이랄까, 성격의 커다란 어떤 변화랄까, 이런 것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 우리는 화랑하면 어떤 그 전사단으로서의 그 어떤 기능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집단, 종교적인 어떤 제사 집단으로서의 가능성,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모색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유신이 화랑이었을 때 도인을 만나 무예를 익혔다는 단석선. 원래 제사 집단에서 기원했다는 화랑새기 필사본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화랑 김유신이 이곳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신비스런 체험을 한 의미가 명백해진다. 김유신은 여기에서 단지 무예만 연마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고 신을 만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화랑이 용감한 무사 집단으로 변한 것은 신라가 본격적으로 삼국 통일 전쟁을 치르면서였다. 새로운 사실은 이뿐이 아니다. 이 책의 서문엔 화랑이라는 명칭이 첫 번째 대표 화랑인 위화랑에서 비롯됐다고 쓰고 있다. 화랑의 명칭에 대한 기원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화랑이라는 명칭은 많이 들어봤지만 왜 화랑이라고 불렀는지 또 그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는지는 잘 알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랑새기 필사본은 이 화랑이 그 첫 번째 대표 화랑인 위화랑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의 구성과 조직 체계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화랑이 삼국통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이렇게 든든하고 아주 체계적인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랑새기 필사본이 위작이라는 주장도 아주 강력합니다. 김대문의 화랑새기가 전해지는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김대문이 쓴 것처럼 만든 가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랑새기 필사본의 진위에 대한 논쟁이 지금껏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 때문에 이 한 권의 사서에 대한 논란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이 화랑새기의 그 필사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김대문이 이 책을 쓴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향음, 즉 신라어로 이 화랑의 세보를 저술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불초 자식이 공무여가에 이 화랑 집단의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각 계파 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기록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었다. 이렇게 이 책의 저자가 김대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필사본이 진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오히려 또 위작의 근거가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사자가 이 가짜 책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김대문이 쓴 것을 그대로 베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내용을 만들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필사본 진위 논쟁은 올해로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송출정가라는 향가다. 562년 신라가 가야를 정벌할 당시 전쟁에 나가는 사다음을 위해 그의 애인 미실이 지은 것이다. 이것은 필사본이 화랑새기보다 후대의 사서인 삼국유사를 참조했다는 의심을 받게 한다. 그 필사본 화랑새기에서 향가를 수록하고 있는데 향가는 13세기에 쓰여진 삼국유사에서 마지막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향가가 지어지지도 않았고 해독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해독되어진 것은 1929년입니다. 이 점과 필사본 화랑새기가 삼국유사를 참조하였다는 부분을 연결시키면 이 필사본 화랑새기는 1929년 이후 시기에 창작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필사본에 수록된 향가는 위작을 만들 당시 창작된 것일까? 전문가를 찾아 향가의 내용을 풀이해봤다. 뜻을 해석을 하면 바람이 불다 하되 임 앞에 불지 말고 물결이 친다고 하되 임 앞에 치지 말고 빨리빨리 돌아오라 다시 만나 안고 보고 아흐 임이여 잡은 손을 참아 물리려노. 이것은 틀림없는 신라의 향가였다.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당시 국어학의 그 향가 해독 수준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분이 필사를 할 당시에 일제 말기인데 일제 말기 시대에는 우리나라 향가 연구가 향가 작품을 겨우 억지로 읽어나가는 그런 해독어 수준에 불과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양주동 선생 같은 분이 겨우 그 전체 작품을 해석해냈고 나머지 전문 국어학자들은 그저 한두 수 내지 두세 수 정도를 겨우 읽어내는 그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내기에 바빴던 그 시절에 하물며 작품을 쓴다는 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당시에 이미 향찰로 표기된 것을 후대에 필사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필사본에 나오는 화랑들의 자유분방한 성생활에 관한 기록도 진위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마복자라는 용어다. 마복자는 화랑이 부하에 임신한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마복자라고 한다. 실제로 이런 관계가 존재했던 것일까? 마복자는 그 당시 신라 사회의 그 성적인 문란이랄까 이런 거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이 마복자는 그 이상 중요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추왕후의 경우에는 마복칠성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마복칠성 중에 법흥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그 마복자하고 그 마복자를 거느린 사람하고의 관계는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후견자와 추종자의 관계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필사본은 마복자 풍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낭도의 아내가 임신을 하면 자신이 모시는 우두머리인 화랑에게 총애를 얻는데 이때 남편이 제물을 바친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시 들어가 또다시 총애를 얻고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다. 필사본 화랑세계에서 주목되어 왔던 것이 마복자 풍속입니다. 이 마복자 풍속은 사회적인 약자의 성을 강자가 유린하는 것을 공인하고 당연시하는 그런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제도가 유지된다면 과연 사회 질서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극히 의문입니다. 심지어는 조정 대신들의 처까지도 마복자 풍속 앞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다면 그 당시에 사회 질서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신라시대 토우를 보면 그들의 성에 대한 의식이 자유로웠음을 짐작케 한다. 여성들도 자유분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담에게 향가를 져준 미실의 경우 남편 외에 6명이나 되는 정부가 있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성생활이 문란하다 하지만은 기마 유목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그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그 계모라든가 그다음에 형수 또 처제 또 그리고 또 자기 죽으면은 부인으로 맞아들인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종족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생활 풍습이죠. 말하자면은 이 화랑색이 필사본에 등장하는 향가와 이 화랑들의 자유분방한 남녀 관계에 대한 기록은 이 진위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필사본의 정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 모본으로서 그 첫 번째 화랑세기를 필사한 책입니다. 이 책의 매듭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보통 우리나라의 고서는 그 매듭이 5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사본은 하나, 둘, 셋, 넷, 그 매듭이 4개입니다. 이렇게 4개의 매듭을 갖고 있는 책은 주로 일본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랑세기를 필사한 그 종이 또한 한지가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금이 그어진 이 인쇄용지는 1930~40년대 일본 정부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화랑세기를 이 필사한 이 책이 왜 이렇게 일본식 장정에다 일본식 종이에 쓰여지게 된 것일까? 이것이 혹시 어떤 단서를 알려주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화랑세기를 필사한 박창화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인물이 바로 박창화입니다. 이 박 씨는 1889년에 충북 청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학과 역사학에도 아주 밝았고 한때
교사를 역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상당한 인텔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창화가 어떻게 해서 이 화랑새기를 필사하게 된 것일까요? 박창화의 고향인 충북 청원군. 그는 1889년 이곳 박씨 집성촌의 한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익힌 그는 유달리 똑똑했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천재라고, 천재가 뭐니까 한우선은 제주라고, 이런 보통 사람마다 한 번 들었고 한 번 본 건 입달 안 난다고 그렇게 하셨죠. 박창화는 1902년부터 16년까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력서 형식으로 남겨놓았다. 여기에 따르면 그는 1900년 초 한성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에서 교관을 지냈다. 소설가 김팔봉의 회고에 따르면 그 후 박 씨는 영동소학교의 교사를 역임했는데 조선어, 일본어, 체조를 가르쳤다. 배제고보, 청주 사범학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화랑에 대해서 이제 이 젊은이들이 이제 계곡에 다니면서 수련하고 또 제가 잊어버려서 그런데 그 시작도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화랑 그 제도라고 할까, 화랑 그 점점 쇠퇴해가는 과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연이.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은 화랑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바람둥이들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대인데, 일제 시대도 그렇고 해방 후 바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화랑이라는 게 원 본질은 굉장히 고귀한 정신이구나, 그런 것을 배웠어요. 해방 후 청주 사범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최기철 선생도 만날 수 있었다. 당시 최기철 선생은 36살의 교장이었고 박창화는 역사를 가르쳤다고 한다. 이때 최기철 선생은 주목할 만한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독립운동이라도 해보려고 중국을 가는데 그 국경 넘어서 지금 안동이 좀 탐동이라고 한다든가 거기까지 그냥 많이 가셨다요. 그래 이제 일본 관원한테 붙잡혔다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 독립운동 한다면 뭐 그냥 치고받고 야단났는데 아주 정중히 모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그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역사 공부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그 역사 공부를 뭐 실컷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알려갈 테니까 안심하고 오십시오. 해서 간 것이 이제 황실도서관이라고 해요. 박창화와 일본 왕실도서관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교육청을 찾았다. 이력서철 중독인데요. 아, 50년도에? 예. 여기 박창화 여기 선생님. 박창화 선생이라고 돼 있네요. 예. 1950년 퇴임자 명단에 박창화의 이름이 있었다. 이거군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력이? 최종적으로 그만두신 데가 계산국립여중고에서 단기 4283년 1월 31일 의원 면직하셨는데요. 서기로는 1950년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박창화가 왕실도서관에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다. 1933년부터 12년 동안 일본 국내성, 즉 왕실도서관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일본 왕실도서관에서 박창화의 이력과 김대문의 화랑새기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왕실도서관 측에서는 박창화에 대한 기록은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겨우 볼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서적 목록이었다. 우선 목록에서 김대문의 화랑세기가 있는지 확인해봤다. 하지만 화랑세기나 화랑에 관련된 책은 찾을 수 없었다. 조선 서적 목록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책들뿐이었다. 왕실도서관에서 박창화의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취재팀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1930년대에서 40년대 사이에 일본 국내성에서 근무한 직원의 명단을 발견했다. 그중 1935년 직원 명부. 박창화의 이름이 보인다. 왕실도서관에서 조선의 고서적을 다루는 일을 했던 박창화는 당시 촉탁, 즉 특별계약직으로 월 수입은 85엔이었다. 41년도 직원 명부에선 박창화가 소원창화로 이름이 바뀌어 있다. 10여 년간 일본 왕실도서관에서 근무했던 박창화는 해방 직전 귀국했다. 해방 후 그는 정부 관계자에게 왕실도서관에 중요한 책이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자신이 직접 찾아오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번번이 무시되거나 정부에서 알아서 갈 테니 목록을 적어보내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었다. 박창화를 가정교사로 모셨던 제자 김준우 씨는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왕립도서관에 그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거기 22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그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서적들이라는 건 한국에서 훔쳐간 것인데 그거를 또 자기네 나름대로다가 책을 잘랐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책이라고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걸 저기 가서 가르쳐 주겠느냐. 그게 자기는 거기서 근무하면서 어느 구석에 어떻게 그 몇 층에 뭐가 있다는 거 이런 걸 다 저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간다고 그걸 주겠느냐 말이야. 일본 왕실도서관엔 천황의 족보는 물론 수많은 고서적들이 보관돼 있다. 일본이 가져간 조선의 중요한 고서적들도 이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문의 화랑세기도 미공개 도서로 이곳에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로서는 이 김대문의 화랑세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책이 이곳 왕실도서관에 미공개된 도서 중에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창화가 이것 왕실도서관의 사서였다는 것은 이 필사본의 진위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빼앗아간 조선의 많은 고서적들이 아직도 이곳 왕실도서관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랑세기도 이곳 왕실도서관에 공개되지 않은 서적으로 남아있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 왕실도서관에서 이 조선의 고서적을 연구하고 있던 이 박창화는 한학은 물론이고 역사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한 책도 많았고 또 자신이 직접 저술한 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창화의 소장한 책이나 이 저술한 책이 이 화랑세기의 필사본의 진위를 밝혀줄 또 다른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창화의 소장도서와 저서들은 그의 손자가 가지고 있다. 우선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박창화가 직접 쓴 한문 소설들이 눈에 띄었다. 어우루동기, 홍수동기,
도홍기 등 모두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역사학자인 그가 이런 소설을 썼다는 것이 의외였다. 박창화의 소설 창작 능력은 그의 제자 김팔봉이 쓴 신문 칼럼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10년대 박창화는 학생들에게 막동이라는 역경을 이기고 사는 한 소년의 얘기를 들려줬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해도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창화라는 분은 대단히 많은 독서를 했고 많은 저작물을 남겼습니다. 박창화의 제자였던 소설가 김팔봉 씨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1910년대 이미 한글 소설 막동이전이라는 두툼한 한글 소설을 4권이나 저술했다고 하고, 또 현재 남아있는 박창화의 유작품들을 살펴볼 때도 운문투의 어떤 그런 시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화의 여타 저술들을 조사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비록 방향은 잘못됐지만 대단히 노력하고 또 상당하게 수준의 어떤 문필력과 창작력을 지닌 인물로 파악되집니다. 박창화는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히 강역고, 즉 영토 연구에 애정을 쏟았다. 고려 때까지 만주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자필 이력서에도 강역 연구를 20년 동안이나 했다고 나온다. 소장도서들의 대부분은 고구려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 어떤 단서가 있는 것일까?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봤다. 고구려 서락이라는 이 책은요. 이쪽은 영락대제라는 그중 한 책엔 광개토대왕을 영락대제라고 표현해 놨다. 이쪽은 국강 호태왕이라는 편을 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엔 왕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용어 사용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각각 다른 책을 보고 그대로 베꼈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사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여러 개의 저본을 보고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쓰신 게 보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책이 있다는 자체는 이분이 의도적으로 책을 편집하려는 것보다는 자기가 본 거를 단지 필사만 했다는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장도서 중에 주목되는 문서가 있다. 만력 이전 조선 고간본 사료. 일본 정부에서 사용하던 용지에 초서로 흘려 쓴 것이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전문가를 만나 확인해봤다. 임진왜란전에 간행된 조선의 책을 기록한 목록이었다. 책 목록 같은 거 적어놓은 게 이게 초소로 되어 있습니다. 군진, 진을 치는 그 도형을 만든 진도, 또 계축 진설, 그래 아마 계축년의 그 진법에 대해서 설명한 책 같습니다. 형리학에 관계되는 것을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 책들이었다. 화랑색이나 화랑에 관련된 것들도 찾아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이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책 목록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육아의 경적도 있고 또 문학적인 무슨 초사라든지 대부분이 보니까 육아 경전이 많고요. 거기에 이제 불경도 혹관이 있고 하는데 그 별로 그 화랑도에 대한 어떤 화랑 세계에 관한 서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화랑세계에 나오는 인물들을 정리해놓은 기보도. 역시 일본 정부에서 사용하던 종이에 쓰여진 것으로 박창화가 왕실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만들어진 것이다. 위작하기 위해 만든 자료가 아닐까. 지금 화랑색에 나오는 400여 명의 인명들 모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20세 예원, 20세 풍월주였던 예원의 경우에 그 아버지는 12세 풍월주 보리공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공의 형인 원광의 아들로 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보도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보도만을 가지고는 화랑세기를 위작할 수가 없었던 건 분명합니다. 소장도서 중에 가장 유력한 단서였던 계보도. 하지만 그 또한 필사본의 정체를 밝혀주진 못했다. 일본 왕실 도서관도 확인하고 박창하와 그 주변도 추적해봤지만 이 필사본의 정체를 밝혀줄 확실한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위를 밝혀줄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 필사본의 출처를 확인해도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남은 방법은 이 책의 내용을 하나씩 분석하는 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이나 비석에 새긴 글자를 금성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화랑세기 필사본을 이 금성문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성문은 다른 사서들과는 달리 당시 사람들이 직접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랑세기 필사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만약 이 금성문에도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 책이 김대문의 화랑세기를 그대로 베낀 진본이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70년대에 발견된 천전리 암각화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글자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법흥왕 때 쓰여진 것입니다. 지몰 시해비, 이것은 법흥왕의 동생 입종의 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자사,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로 이것을 풀이해보면 부인이 남편 입종이 먼저 죽어서 그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법흥왕보다 그 동생 입종이 먼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흥왕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은 지금까지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랑세기 필사본에 이와 비슷한 기록이 나옵니다. 5대 대표 화랑을 역임했던 사다함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흥붕이, 입종역흥, 법흥왕도 죽었고 그의 동생 입종도 역시 죽었다. 그런데 법흥왕보다 그 동생 입종이 먼저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 천전리 금성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 화랑세기 필사본이 진본이라는 것을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전리 암각화를 좀 더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각화에는 화랑에 대한 아주 풍부한 기록들이 남아있고 또 아직도 해독되지 않은 많은 글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70년대 발견된 울주 천전리 암각화는 신라사의 비밀을 간직한 곳이다. 특히 이곳엔 다양한 화랑의 이름이 등장한다. 여기 가운데 유명한 화랑이 영랑이라는 화랑이 있습니다. 술년 6월 우선 귀에 익은 영랑이란 화랑의 이름이 보였다.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기간을 뭐 3년 만에 뭘 해가지고 이루겠다는 거죠. 만약 뭐 태권도를 한데도 요즘으로 치면은 안 그러면 무슨 중국 유교 경제를 공부하든지 그걸 이루었다는 거죠. 충양랑이란 이름도 있었다. 하지만 필사본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화랑들의 이름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문첨랑, 이 또한 화랑세기에는 없었다. 그런데 화랑세기 필사본에 있는 화랑의 이름과 비슷한 것이 발견됐다. 관랑, 필사본에 무관랑이란 화랑이 나온다. 그러나 동일 인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천전리 암각화인 성강랑, 정광랑, 성림랑, 천랑 등 수많은 화랑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하지만 화랑세기 필사본과 일치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몇 개 정도의 화랑의 이름이 보입니까? 이 천전리 서적에. 예, 여기 글씨는 아주 큰 글씨부터 작은 글씨까지 있는데 지금 탁본하지 않고서도
10명 정도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화랑새기 저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일치하는 인물이 있었나요? 예, 찾아보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현재까지는 같은 한자로선 동일 인물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화랑새기 필사본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금성문에선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필사본 화랑새기에서만 보이는 백수십 명의 인물 가운데 단 한 명의 사람도 금성문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필사본 화랑새기가 진본임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만 나오는 백수십 명의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금성문에서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모두 가공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화랑새기 필사본의 내용과 유사한 금성문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9년 4월 포항에서 발견된 영일 냉수립이 화랑새기 필사본이 공개된 이후에 발견된 것이다. 여기엔 지도로 갈문왕이란 글씨가 나온다. 갈문왕은 즉위전 왕의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주는 호칭이다. 따라서 지도로 갈문왕은 지증왕이 즉위전에 불렸던 이름인 것이다. 그런데 화랑새기 필사본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필사본엔 지증왕 때 부군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부군은 냉수리비의 갈문왕과 비슷한 호칭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화랑새기 필사본과 금성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 금성문과 일치되는 부분이 몇몇 확인되기는 했지만은 화랑새기 필사본의 주인인은 아직도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성문과 비교하는 작업은 아직도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은 포석정입니다. 신라 왕과 귀족들이 술 마시며 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랑새기 필사본에 이 포석정과 관련된 글자가 나옵니다. 화랑새기 필사본에 김춘추가 이곳 포석사에서 길예, 즉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 왕과 귀족들의 놀이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니 좀 이상하죠. 또 이것 포석정을 포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화랑새기 필사본의 문노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 포석사의 문노에 화상을 모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역시 포석정을 포석사라고 쓰고 있고 이곳에서 무언가 성스러운 일이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포석정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 포석정의 비밀을 밝혀줄 획기적인 유물이 발견됐다. 포석정 근처에서 포석이란 글자가 새겨진 기와 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명문 기와는 가로 5.5cm, 세로 8cm. 포석이란 글자가 세로로 쓰여 있었다. 두들개를 가지고 기와를 성형을 했다. 탁본을 해보면 원래 글자의 모양이 쉽게 나타난다. 포자가 포석정의 포와 다르게 새겨진 것은 기와 제작자들의 편의를 위한 관행이었다. 포석정은 9세기쯤 창건돼 100여 년 이상 존재한 것으로 추정돼 왔다. 그러나 포석정 명문기와는 7세기 유물들과 함께 출토됐다. 이는 포석정이 7세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화랑새기가 쓰여질 당시 포석정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와가 출토된 당시에 그 유구층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합니다만 그 층 내에서 함께 출토된 유물 중에서
주로 삼국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물들하고 같이 혼재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포석정의 전속 연대를 아마 지금이 생각하는 8, 9세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증빙 자료가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포석정의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 포석정은 신라의 왕과 귀족들의 놀이공간으로 알려져 왔다. 삼국유사에 견훤이 음력 11월 쳐들어왔는데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그 근거였다. 그렇다면 경혜왕은 정말 견훤이 침입해오는 위기 속에서 그것도 한겨울에 포석정에서 놀았던 것일까? 견훤이 쳐들어온 때가 음력 11월이고요. 그다음에 그 영천까지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제가 확인한 바는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아주 옛날 얘기라고 그러지만은 25km면은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가 않은 곳인데 거기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거기 가서 논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상식적으로 안 맞고. 그다음에 그 시기가 음력 11월이고 그 11월에 거기서 뭐 잔에 뭡니까 그저 술잔을 띄워놓고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죠. 굉장히 그 날씨가 아무리 남쪽이라도 음력 11월이면 굉장히 추울 텐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유포석정. 유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놀다가 아니라 갔다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삼국유사나 사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신라가 왜 멸망을 했고 고려에 이렇게 넘어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약간 좋지 않은 의미로 그러니까 놀다가 경혜왕이 거기서 놀다가 죽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신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왕이 신라를 고려에 이렇게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록자 입장에서 제가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자를 놀러 갔다 하고 생각하고서 기록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기본 텍스트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유자는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그저 갔다 말이죠.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근거는 신증 동국여지 승람의 유상곡수.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넣고 시를 짓고 즐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포석정에서 지어진 시는 한 편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포석정은 무엇을 하던 곳일까? 삼국유사에 헌강왕이 포석정에서 남산신을 만났다는 기록은 이곳이 신과 관련된 곳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원래 포석정이 있는 남산은 청송산, 피전, 금강산, 우지산의 사형제에 둘러싸인 곳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남산은 최고로 신성한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므로 남산 자락에 위치한 포석정은 제살 지내는 사당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화랑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포석사 안에 문노의 화상들, 이 삼국통일이 문노로부터 시작됐다는 기록이 화랑세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문노의 화상 등이 그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혜왕과 그 일족들이 포석사에 가서 그 견훤을 물리치고 신라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빌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석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사당으로서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신라의 그 왕이나 또는 이 통일에 공을 세웠던 또는 화랑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러한 인물들의 화상이 모셔져 있는 그 사당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랑세기 필사본의 포석사에 대한 기록은 포석정이 사당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84년부터 94년까지 10여 년간 경주 월성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방어를 위해 성 주변에 인위적으로 만든 물길인 해자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필사본에 해자와 비슷한 단어가 나온다. 여기엔 사담의 어머니 금진이 색을 밝혀 무관랑과 살았는데 화랑들이 흉을 봤다. 그러자
무관랑이 성벽을 넘어 도망치다 구지에 빠졌다는 기록이 있다. 도랑과 못이 이어진 구지가 바로 해자와 유사하다. 사다함의 친구였던 무관랑이 금진에 의해 불려가지고 가서 산 곳이 어디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다함의 어머니였던 금진은 진왕에 의해서 궁중에 불려 들어가서 조하방 부인, 이러한 명칭을 부여받으면서 궁중에 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궁중이 어느 궁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대체로 이 진왕이 살던 현재 월성, 신라시대에는 대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랑새기 필사본은 월성 해자가 신라시대 구지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말해준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무관랑이 사다함의 어머니와 살았다는 경주 월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무관랑이 도망치다 빠졌다는 월성해자인데요. 이곳이 이 화랑새기 필사본에 나오는 구지라면 우리는 새로운 신라어를 하나 갖게 됩니다. 당시 신라인들은 이 방어를 위해서 성벽을 쌓을 때 인위적으로 만든 물길인 이 해자를 구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이렇게 화랑새기 필사본은 화랑은 물론이고 당시 신라 사회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제작팀들은 이 필사본의 진위를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책이 김대문의 화랑새기를 진짜 필사한 것인지 아닌지는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1300여 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화랑새기 필사본,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화랑새기 필사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앞서 봤던 김춘추의 얘기라든지 포석사라든지 구지처럼 뭔가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